우리는 왜 살이 찔까요? 많이 먹어서 혹은 적게 움직여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말을 진리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지나 노력 부족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에 도전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 기울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계 위 숫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진정한 건강을 되찾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살이 찔까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과 강연장에서 던져온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30년 전의 대답과 지금의 대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서요. 운동을 안 해서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보면 어떨까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움직이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원인이 과식과 운동 부족이라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한 저칼로리 식단을 먹고 일주일에 5일씩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봅시다. 진짜 원인은 몸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식욕 증가와 무기력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똑같은 차라도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달라집니다. 조심스럽게 모는 사람의 차는 연비가 좋고 험하게 모는 사람의 차는 기름을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연비, 즉 대사 효율이 떨어진 사람은 남들과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우리 몸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만약 이 렙틴 시스템에 저항성이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겨우 비슷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인슐린 저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당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아, 갑자기 당 떨어졌나 봐.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초콜릿이라도 없어? 라며 다급하게 음식을 찾는 분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은 앞으로 더 살이 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잘 붓습니다. 몸이 부으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마음 같아서는 계단으로 힘차게 올라가고 싶지만 이 무거운 몸은 나도 모르게 에스컬레이터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게으름의 문제일까요? 몸이 망가지면 수면의 질 또한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새 뒤척이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나른하고 무기력하며 운동은커녕 가만히 앉아만 있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망가진 결과로 식탐이 생기고 몸이 망가진 결과로 무거워져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기존의 패러다임, 즉 과식과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면 저칼로리 식단과 유산소 운동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즉 망가진 몸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망가진 몸 자체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술과 과당을 끊고 전반적인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설탕과 같은 단 음식을 피하고 간헐적 단식과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떨어진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원인에 맞는 개별화된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체중이라는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바꾸는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말을 합니다.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몸이라는 저 멀리 빛나는 달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체중계의 눈금이라는 손가락 끝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나 5kg 빼야 해. 2달 안에 10kg 꼭 뺄 거야. 와 같은 목표가 과연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이끌어주는 올바른 길일까요? 사실 이러한 숫자 집착은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 자체가 비만을 숫자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바로 체질량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하루 섭취 칼로리를 500에서 1000칼로리 줄여 1200에서 1500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을 표방합니다. 의사들끼리 토론할 때 근거 있어? 어느 논문에 나왔어? 라고 묻는 것이 일상입니다. 근거,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비만 유병률을 비교하려면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라는 통일된 숫자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숫자를 개개인의 환자를 보는 진료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환자가 비만 클리닉을 찾아왔는데 체질량 지수가 24, 9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0. 1이 부족해서 비만이 아니시네요. 조금 더 살을 찌워서 오시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려보내야 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체중이라는 숫자 안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육질의 보디빌더는 체질량 지수상으로는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들에게 특히 많은 마른 비만의 경우는 어떨까요?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지만 근육은 없고 복부 지방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일반 비만보다 대사합병증 위험도와 사망률이 훨씬 높지만 현재의 진단 기준에서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이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30세의 체질량 지수 25와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60세의 체질량 지수 25는 전혀 다른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칼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에게 똑같이 1800칼로리를 제공하되 한쪽은 저탄수화물 식단, 다른 한쪽은 저지방 식단으로 구성한 연구를 상상해 봅시다. 3개월 후 결과를 보니 평균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그룹의 체중이 조금 더 빠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탄수화물 식사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저탄수화물 그룹 내에서도 효과를 전혀 못 본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지방 그룹에서 극적인 효과를 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평균값의 함정에 빠져 이런 소중한 개인의 데이터는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근거 중심 의학이 가진 한계, 원사이즈 피츠올의 오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자, 체질, 생활습관, 스트레스, 수면 패턴 등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1500칼로리 식단표와 주 5일 유산소 운동이라는 획일적인 처방이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저칼로리 식단과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했더니 1년 후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간헐적 단식은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번에는 전체 대상자 중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다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그룹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저칼로리 식단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시켰습니다. 이처럼 전체를 평균으로 뭉뚱그려버리면 놓치게 되는 개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숫자가 아닌 몸을 치료하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근거에 기반한 의료가 아니라 의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유료에 기반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가 아닐까요? 단순히 체중의 눈금을 낮추기 위해 저칼로리 식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나아가 폭식증이나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주는 맞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치료란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치료를 통해 감기 걸리기 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입니다. 하지만 평생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먹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과연 치료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걸친 숫자 관리일까요? 얼마 전 60대 부부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체중 감량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두 분 모두 이미 당뇨병 확진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의 병원이라면 즉시 당뇨병 약을 처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 대신 3개월간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분은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내분 역시 약 없이 혈당 수치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치만 보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마도 평생 약에 의존하며 관리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유기농 채소만 먹고 설탕과 밀가루는 평생 입에도 대지 않으며 술은 끊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7시간 이상 자야만 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평생 약을 먹으며 숫자를 관리하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뱃살이 조금씩 나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즉 아직 치료가 가능한 지금 짧고 집중적인 치료 모드에 들어가 내 몸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 후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치료하면 됩니다. 감기가 나아도 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어차피 또 걸릴 텐데라며
몸을 방치하면 폐렴으로 악화되듯이 우리 몸의 대사 문제도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딱 한 달만 당신의 몸에 투자해 보십시오. 저는 밀가루 없이는 못 살아요. 한 달만 끊어보세요. 한 달 뒤에는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 달만 쉬어보세요. 한 달 뒤에는 더 건강한 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 몸을 망가뜨렸던 습관들을 잠시 멈추고 몸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와의 싸움을 멈추고 내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몸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경이롭고 복잡한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이어트라는 긴 싸움을 끝내고 진정한 건강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올바른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왜 살이 찔까요? 많이 먹어서 혹은 적게 움직여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말을 진리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지나 노력 부족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에 도전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 기울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계 위 숫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진정한 건강을 되찾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살이 찔까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과 강연장에서 던져온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30년 전의 대답과 지금의 대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서요. 운동을 안 해서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보면 어떨까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움직이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원인이 과식과 운동 부족이라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한 저칼로리 식단을 먹고 일주일에 5일씩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봅시다. 진짜 원인은 몸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식욕 증가와 무기력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똑같은 차라도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달라집니다. 조심스럽게 모는 사람의 차는 연비가 좋고 험하게 모는 사람의 차는 기름을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연비, 즉 대사 효율이 떨어진 사람은 남들과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우리 몸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만약 이 렙틴 시스템에 저항성이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겨우 비슷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인슐린 저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당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아, 갑자기 당 떨어졌나 봐.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초콜릿이라도 없어? 라며 다급하게 음식을 찾는 분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은 앞으로 더 살이 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잘 붓습니다. 몸이 부으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마음 같아서는 계단으로 힘차게 올라가고 싶지만 이 무거운 몸은 나도 모르게 에스컬레이터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게으름의 문제일까요? 몸이 망가지면 수면의 질 또한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새 뒤척이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나른하고 무기력하며 운동은커녕 가만히 앉아만 있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망가진 결과로 식탐이 생기고 몸이 망가진 결과로 무거워져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기존의 패러다임, 즉 과식과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면 저칼로리 식단과 유산소 운동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즉 망가진 몸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망가진 몸 자체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술과 과당을 끊고 전반적인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설탕과 같은 단 음식을 피하고 간헐적 단식과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떨어진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원인에 맞는 개별화된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체중이라는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바꾸는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말을 합니다.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몸이라는 저 멀리 빛나는 달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체중계의 눈금이라는 손가락 끝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나 5kg 빼야 해. 2달 안에 10kg 꼭 뺄 거야. 와 같은 목표가 과연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이끌어주는 올바른 길일까요? 사실 이러한 숫자 집착은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 자체가 비만을 숫자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바로 체질량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하루 섭취 칼로리를 500에서 1000칼로리 줄여 1200에서 1500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을 표방합니다. 의사들끼리 토론할 때 근거 있어? 어느 논문에 나왔어? 라고 묻는 것이 일상입니다. 근거,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비만 유병률을 비교하려면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라는 통일된 숫자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숫자를 개개인의 환자를 보는 진료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환자가 비만 클리닉을 찾아왔는데 체질량 지수가 24, 9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0. 1이 부족해서 비만이 아니시네요. 조금 더 살을 찌워서 오시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려보내야 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체중이라는 숫자 안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육질의 보디빌더는 체질량 지수상으로는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들에게 특히 많은 마른 비만의 경우는 어떨까요?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지만 근육은 없고 복부 지방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일반 비만보다 대사합병증 위험도와 사망률이 훨씬 높지만 현재의 진단 기준에서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이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30세의 체질량 지수 25와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60세의 체질량 지수 25는 전혀 다른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칼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에게 똑같이 1800칼로리를 제공하되 한쪽은 저탄수화물 식단, 다른 한쪽은 저지방 식단으로 구성한 연구를 상상해 봅시다. 3개월 후 결과를 보니 평균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그룹의 체중이 조금 더 빠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탄수화물 식사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저탄수화물 그룹 내에서도 효과를 전혀 못 본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지방 그룹에서 극적인 효과를 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평균값의 함정에 빠져 이런 소중한 개인의 데이터는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근거중심 의학이 가진 한계, 원사이즈 피츠올의 오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자, 체질, 생활습관, 스트레스, 수면 패턴 등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1500칼로리 식단표와 주 5일 유산소 운동이라는 획일적인 처방이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저칼로리 식단과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했더니 1년 후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간헐적 단식은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번에는 전체 대상자 중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다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그룹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저칼로리 식단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시켰습니다. 이처럼 전체를 평균으로 뭉뚱그려버리면 놓치게 되는 개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숫자가 아닌 몸을 치료하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근거에 기반한 의료가 아니라 의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유료에 기반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가 아닐까요? 단순히 체중의 눈금을 낮추기 위해 저칼로리 식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나아가 폭식증이나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주는 맞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치료란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치료를 통해 감기 걸리기 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입니다. 하지만 평생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먹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과연 치료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걸친 숫자 관리일까요? 얼마 전 60대 부부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체중 감량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두 분 모두 이미 당뇨병 확진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의 병원이라면 즉시 당뇨병 약을 처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 대신 3개월간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분은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내분 역시 약 없이 혈당 수치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치만 보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마도 평생 약에 의존하며 관리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유기농 채소만 먹고 설탕과 밀가루는 평생 입에도 대지 않으며 술은 끊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7시간 이상 자야만 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평생 약을 먹으며 숫자를 관리하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뱃살이 조금씩 나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즉 아직 치료가 가능한 지금 짧고 집중적인 치료 모드에 들어가 내 몸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 후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치료하면 됩니다. 감기가 나아도 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어차피 또 걸릴 텐데라며 몸을 방치하면 폐렴으로 악화되듯이 우리 몸의 대사 문제도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딱 한 달만 당신의 몸에 투자해 보십시오. 저는 밀가루 없이는 못 살아요. 한 달만 끊어보세요. 한 달 뒤에는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 달만 쉬어보세요. 한 달 뒤에는 더 건강한 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 몸을 망가뜨렸던 습관들을 잠시 멈추고 몸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와의 싸움을 멈추고 내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몸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경이롭고 복잡한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이어트라는 긴 싸움을 끝내고 진정한 건강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올바른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왜 살이 찔까요? 많이 먹어서 혹은 적게 움직여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말을 진리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지나 노력 부족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에 도전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 기울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계 위 숫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진정한 건강을 되찾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살이 찔까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과 강연장에서 던져온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30년 전의 대답과 지금의 대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서요. 운동을 안 해서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보면 어떨까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움직이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원인이 과식과 운동 부족이라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한 저칼로리 식단을 먹고 일주일에 5일씩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봅시다. 진짜 원인은 몸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식욕 증가와 무기력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똑같은 차라도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달라집니다. 조심스럽게 모는 사람의 차는 연비가 좋고 험하게 모는 사람의 차는 기름을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연비, 즉 대사 효율이 떨어진 사람은 남들과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우리 몸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만약 이 렙틴 시스템에 저항성이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겨우 비슷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인슐린 저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당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아, 갑자기 당 떨어졌나 봐.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초콜릿이라도 없어? 라며 다급하게 음식을 찾는 분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은 앞으로 더 살이 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잘 붓습니다. 몸이 부으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마음 같아서는 계단으로 힘차게 올라가고 싶지만 이 무거운 몸은 나도 모르게 에스컬레이터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게으름의 문제일까요? 몸이 망가지면 수면의 질 또한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새 뒤척이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나른하고 무기력하며 운동은커녕 가만히 앉아만 있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망가진 결과로 식탐이 생기고 몸이 망가진 결과로 무거워져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기존의 패러다임, 즉 과식과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면 저칼로리 식단과 유산소 운동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즉 망가진 몸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망가진 몸 자체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술과 과당을 끊고 전반적인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설탕과 같은 단 음식을 피하고 간헐적 단식과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떨어진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원인에 맞는 개별화된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체중이라는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바꾸는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말을 합니다.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몸이라는 저 멀리 빛나는 달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체중계의 눈금이라는 손가락 끝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나 5kg 빼야 해. 2달 안에 10kg 꼭 뺄 거야. 와 같은 목표가 과연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이끌어주는 올바른 길일까요? 사실 이러한 숫자 집착은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 자체가 비만을 숫자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바로 체질량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하루 섭취 칼로리를 500에서 1000칼로리 줄여 1200에서 1500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을 표방합니다. 의사들끼리 토론할 때 근거 있어? 어느 논문에 나왔어? 라고 묻는 것이 일상입니다. 근거,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비만 유병률을 비교하려면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라는 통일된 숫자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숫자를 개개인의 환자를 보는 진료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환자가 비만 클리닉을 찾아왔는데 체질량 지수가 24, 9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0. 1이 부족해서 비만이 아니시네요. 조금 더 살을 찌워서 오시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려보내야 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체중이라는 숫자 안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육질의 보디빌더는 체질량 지수상으로는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들에게 특히 많은 마른 비만의 경우는 어떨까요?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지만 근육은 없고 복부 지방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일반 비만보다 대사합병증 위험도와 사망률이 훨씬 높지만 현재의 진단 기준에서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이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30세의 체질량 지수 25와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60세의 체질량 지수 25는 전혀 다른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칼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에게 똑같이 1800칼로리를 제공하되 한쪽은 저탄수화물 식단, 다른 한쪽은 저지방 식단으로 구성한 연구를 상상해 봅시다. 3개월 후 결과를 보니 평균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그룹의 체중이 조금 더 빠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탄수화물 식사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저탄수화물 그룹 내에서도 효과를 전혀 못 본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지방 그룹에서 극적인 효과를 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평균값의 함정에 빠져 이런 소중한 개인의 데이터는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근거 중심 의학이 가진 한계, 원사이즈 피츠올의 오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유전자, 체질, 생활습관, 스트레스, 수면 패턴 등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1500칼로리 식단표와 주 5일 유산소 운동이라는 획일적인 처방이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저칼로리 식단과 간헐적 단식의 체중 감량 효과를 비교했더니 1년 후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간헐적 단식은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이번에는 전체 대상자 중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뽑아서 다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그룹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저칼로리 식단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체중을 감량시켰습니다. 이처럼 전체를 평균으로 뭉뚱그려버리면 놓치게 되는 개인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숫자가 아닌 몸을 치료하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근거에 기반한 의료가 아니라
의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유료에 기반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료가 아닐까요? 단순히 체중의 눈금을 낮추기 위해 저칼로리 식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 나아가 폭식증이나 수면 장애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주는 맞춤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치료란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치료를 통해 감기 걸리기 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입니다. 하지만 평생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먹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과연 치료일까요? 아니면 평생에 걸친 숫자 관리일까요? 얼마 전 60대 부부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체중 감량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두 분 모두 이미 당뇨병 확진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의 병원이라면 즉시 당뇨병 약을 처방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약 대신 3개월간 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남편분은 3개월 만에 당뇨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내분 역시 약 없이 혈당 수치를 극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수치만 보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마도 평생 약에 의존하며 관리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유기농 채소만 먹고 설탕과 밀가루는 평생 입에도 대지 않으며 술은 끊고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7시간 이상 자야만 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고혈압, 당뇨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평생 약을 먹으며 숫자를 관리하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뱃살이 조금씩 나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즉 아직 치료가 가능한 지금 짧고 집중적인 치료 모드에 들어가 내 몸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물론 치료 후에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치료하면 됩니다. 감기가 나아도 또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어차피 또 걸릴 텐데라며 몸을 방치하면 폐렴으로 악화되듯이 우리 몸의 대사 문제도 방치하면 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딱 한 달만 당신의 몸에 투자해 보십시오. 저는 밀가루 없이는 못 살아요. 한 달만 끊어보세요. 한 달 뒤에는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 달만 쉬어보세요. 한 달 뒤에는 더 건강한 몸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 몸을 망가뜨렸던 습관들을 잠시 멈추고 몸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숫자와의 싸움을 멈추고 내 몸과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몸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라 경이롭고 복잡한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이어트라는 긴 싸움을 끝내고 진정한 건강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올바른 지식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왜 살이 찔까요? 많이 먹어서 혹은 적게 움직여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말을 진리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의지나 노력 부족 탓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한 뿌리 깊은 통념에 도전하고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에 귀 기울이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계 위 숫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진정한 건강을 되찾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살이 찔까요?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과 강연장에서 던져온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30년 전의 대답과 지금의 대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서요. 운동을 안 해서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보면 어떨까요?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움직이기 힘든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원인이 과식과 운동 부족이라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칼로리를 철저히 계산한 저칼로리 식단을 먹고 일주일에 5일씩 유산소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되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봅시다. 진짜 원인은 몸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식욕 증가와 무기력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똑같은 차라도 운전 습관에 따라 연비가 달라집니다. 조심스럽게 모는 사람의 차는 연비가 좋고 험하게 모는 사람의 차는 기름을 더 많이 먹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연비, 즉 대사 효율이 떨어진 사람은 남들과 같은 활동을 해도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우리 몸에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만약 이 렙틴 시스템에 저항성이 생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겨우 비슷한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많이 이야기되는 인슐린 저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당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아, 갑자기 당 떨어졌나 봐.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초콜릿이라도 없어? 라며 다급하게 음식을 찾는 분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보내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몸은 앞으로 더 살이 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대사에 이상이 생기면 몸이 잘 붓습니다. 몸이 부으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마음 같아서는 계단으로 힘차게 올라가고 싶지만 이 무거운 몸은 나도 모르게 에스컬레이터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연 게으름의 문제일까요? 몸이 망가지면 수면의 질 또한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새 뒤척이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죠.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 종일 나른하고 무기력하며 운동은커녕 가만히 앉아만 있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망가진 결과로 식탐이 생기고
몸이 망가진 결과로 무거워져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기존의 패러다임, 즉 과식과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면 저칼로리 식단과 유산소 운동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 즉 망가진 몸이 원인이라면 우리는 망가진 몸 자체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술과 과당을 끊고 전반적인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설탕과 같은 단 음식을 피하고 간헐적 단식과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떨어진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원인에 맞는 개별화된 치료입니다. 다시 말해, 체중이라는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바꾸는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는 말을 합니다. 다이어트의 최종 목표는 건강한 몸이라는 저 멀리 빛나는 달인데 우리는 왜 자꾸만 체중계의 눈금이라는 손가락 끝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나 5kg 빼야 해. 2달 안에 10kg 꼭 뺄 거야. 와 같은 목표가 과연 우리를 건강한 몸으로 이끌어주는 올바른 길일까요? 사실 이러한 숫자 집착은 여러분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 자체가 비만을 숫자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바로 체질량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치료 가이드라인 역시 하루 섭취 칼로리를 500에서 1000칼로리 줄여 1200에서 1500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진단부터 치료까지 왜 이렇게 숫자에 집착하는 걸까요? 현대의학은 근거 중심 의학을 표방합니다. 의사들끼리 토론할 때 근거 있어? 어느 논문에 나왔어? 라고 묻는 것이 일상입니다. 근거, 즉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의 비만 유병률을 비교하려면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라는 통일된 숫자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이 숫자를 개개인의 환자를 보는 진료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환자가 비만 클리닉을 찾아왔는데 체질량 지수가 24, 9가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0. 1이 부족해서 비만이 아니시네요. 조금 더 살을 찌워서 오시면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려보내야 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체중이라는 숫자 안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근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육질의 보디빌더는 체질량 지수상으로는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들에게 특히 많은 마른 비만의 경우는 어떨까요?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지만 근육은 없고 복부 지방만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일반 비만보다 대사합병증 위험도와 사망률이 훨씬 높지만 현재의 진단 기준에서는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이 또한 중요한 변수입니다. 30세의 체질량 지수 25와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어난 60세의 체질량 지수 25는 전혀 다른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칼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에게 똑같이 1800칼로리를 제공하되 한쪽은 저탄수화물 식단, 다른 한쪽은 저지방 식단으로 구성한 연구를 상상해 봅시다. 3개월 후 결과를 보니 평균적으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한 그룹의 체중이 조금 더 빠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탄수화물 식사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저탄수화물 그룹 내에서도 효과를 전혀 못 본 사람이 있고
반대로 저지방 그룹에서 극적인 효과를 본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평균값의 함정에 빠져 이런 소중한 개인의 데이터는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근거중심 의학이 가진 한계, 원사이즈 피츠홀의 오류입니다.